백낙청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비 잡지가 특집한 것 그리고는 더 있겠죠. 그러나 충분한 논의를 못한 것 같고요. 거기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회방을 놓는 바람에 우리가 그 노벨상이라는 참 개인의 경사이자 한국 문학의 경사이고 국가의 경사인 이걸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강 문학을 가지고 좀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로 황정하 교수를 모셨는데 좀 우리 기존의 포맷에 비하면 이게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강에 대해서 내가 저술을 많이 했으면은 한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와서 함께 공부길을 걷는 것이 그 맞는 형태인데 제가 사실 한강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은 별로 쓴 것은 많지 않거든요. 한 교수가 먼저 질문지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교수가 보내준 그 질문지를 토대로 오늘 진행할까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예, 그럼 공부길에 오신 대담자로서 토론을 주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황정하이고요. 네, 문학평론하고 있고 현재 개간 창작가 비평 편집 부주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낙청 TV에 지금 두 번째 출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문학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강 문학에 대한 토론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선생님께 최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고 네, 말씀을 듣고 저도 또 한강 문학 세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시죠. 네, 선생님께서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된 그 소식이 사실은 훨씬 더 저희들한테 더 경사로서 이렇게 음미하고 즐기고 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또 그런 내란 사태와 그 여파 때문에 이걸 이제 충분히 즐기지 못한 면이 말씀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사건들 때문에 뭔가 이 수상이 갖는 의미나 특히 이제 한강 작품이 갖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역설적으로 더 새겨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늘 이제 매년 신년사를 쓰시는데 올해 신년사에서 내란 사태에 저항하는 그 시위 현장에 K-팝 응원봉 같은 것도 등장을 했지만 이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들고 나온 시민도 있었다 하는 점을 이제 상기를 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K-팝과 K-문학, K-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이제 한강 작가의 그 수상의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대사에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신년 칼럼에서 인용한 그런 의미가 확실히 있다고 보고요. 우리 촛불혁명이라는 것도 계속 진화해 왔고 진화했다는 건 이제 K민주주의도 진화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눈에 안 띄어도.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K-팝이 응원봉을 든 젊은 군중들 통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또 실제로 한강이 소년이 온다를 들고 나온 젊은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K-문학의 성취라는 거는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노벨상 통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런 그 결합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결합을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아까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랄까 어떤 중요한 의미 자체를 사람들이 훨씬 더 깊이 새기게 됐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의 정치적 사태와 관련해서
많이 인용된 그 한강 작가의 말이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용이 됐고, 또 이제 각자가 이제 그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새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이론가가 이제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떠올랐어요. 거기서 베냐민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사실 거기는 이제 역사가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이제 베냐민이 논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결을 거슬러 역사를 솔질하는 것이 이제 역사가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승리자나 지배자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마치 지난 과거가 다 이제 그들의 승리와 지배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것을 좀 경계를 하고, 사실 패배하고 지배당한 사람들의 그 실패에 뭔가 새로운 의미를 좀 역사가가 부여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를 구원하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이 실패한 과거를 구원하는 현재라고 하는 그 베냐민의 발상하고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대척되는 그렇죠. 지점이 있는 네. 것 같아서요. 네. 아니 과거에 아무리 참담한 사건이 있고 네. 실패한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그 과거가 현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완전한 실패가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살고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해가지고 그 역사를 구원한다 하는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베냐민의 그 역사관은 사실 서양에서도 뭐라 그럴까 정통적인 역사관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를 역사를 아주 실패한 역사로 보는 거는 베냐민 시대의 어떤 특징도 있고 시대적 경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속해 있는 유대교의 메시아 전통, 네. 이 실패한 역사를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주는 그런 비전을 가진 전통이 있고, 베냐민 그걸 신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이나 동아시아 같으면은 물론 과거에 참담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공자, 노자를 비롯한 역대 성현들이 나와서 그래도 이만큼 가르쳐줬고, 공자 이전에 이제 공자도 모범으로 삼은 게 요순 시대 아닙니까? 네네. 요순 시대라는 그런 성공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후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실패한 역사다 하는 개념은 안 가지고 있고, 이걸 소태산의 그 사은 개념, 은의 개념에 의하면은 일종의 법률 배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이제까지 참 역대 성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만큼 인도 정의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고 문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깡그리 실패했고 이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는 굉장히 그 편향된 역사인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소년이 온다 처음 나왔을 때 창비에서 김현수 씨하고 작가했죠. 거기에는 표현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현재가 있는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는가. 네. 젊은 시절부터 일기장에 계속 위에다 꼭 써왔다 그러고, 소년이 온다를 쓰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썼다고 그러죠, 본인이. 내가 보기에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좀 바뀐 것 같고, 최근에 작별하지 않는다고 쓰면서 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나 바뀌기 이전에 한강의 개념도 베냐민하고는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어떤 서양 사람 중에서도 물론 특이한 분이죠. 이론 취향이 강하다 그럴까? 이론적으로 역사를 재단하는 그런 건데 한강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가 이미 스스로 구원하는 힘을 가졌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현재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실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통찰이 담긴 발언이 그러니까 아닌가 아까 내가 싶습니다. 서양에서도 네. 베냐민이 주류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성서를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주신 율법과 그걸 따라서 잘 사는 게 살아온 게 적어도 유대인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역사 아니에요. 그렇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폴리스에 도시국가에 모여가지고 민주적인 정치 또는 자치를 하고 인간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네, 좋은 삶이고. 네, 좋은 삶이고. 그것도 그렇고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에 오면은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이게 건재할 역사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그 후에 중세 사회를 지배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도 만들고 교회 법도 만들고 진짜 공동체도 만들고 하고 그 여러 가지 선행을 하면서 쌓아온 이 역사는 굉장히 소중한 역사가 되는 거죠. 나중에 물론 그 역사가 타락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헤겔 같은 사람도 그래요. 헤겔도 실패한 역사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 또 진보사관 막 이렇게 좀 연결이. 그러니까 이제 그 헤겔에 대해서는 뭐 나도 잘 모르고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중세 가톨릭 교회든 또는 근대에 와서 헤겔 같은 철학자든 다 역사를 실패한 역사를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베냐민 같은 사람의 생각은 우리 시대의 독특한 그런 거 하고 또 그의 독특한 개인적 경험과 또 메시아 서상에 대한 그날의 어떤 경도라고 할까 기울어짐 이런 데서 나온 예외적인 건데 우리가 너무 베냐민 하는 것은 그건 별로 주체적인 사유가 못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서두가 조금 길어졌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사실 한강의 대표작이면서 이제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도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그 두 작품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년이 온다 하고 작별하지 않는다가 이제 그런 대표작으로 꼽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여러 문예지들이 사실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형식으로 기획과 특집을 내놓기는 했는데 개간 창작과 병도 특별 기획으로 이 한강의 문학 세계를 조명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본격적으로 이번 그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 기획을 잘 꾸리지 않았나 자부하고 있는데요. 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부주간의 공로가 컸죠. 저는 크게 보탬은 안 됐지만 네. 그 문학 특집 기획 중에서 특별히 이제 소년이 온다 하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주로 다룬 한기욱 평론가의 그 글, 한강 소설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라는 제목이 붙은 글인데요. 네, 그 글을 좀 참조하면서 얘기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 이제 먼저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는 이 소설이 영혼을 굉장히 진지한 탐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보통의 재현주의 소설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문제를 불음과 응답의 서사로 녹여냈다라고 이제 짚은 부분이 저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소설이 그 지적한 대로 통상적인 보통 이제 기억과 애도의 서사가 많은데 또는 뭐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그런 서사들도 많은데 그런 서사들이 갖는 일반적인 방식하고 좀 달라지는 지점을 잘 짚은 대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찰이 담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작가 자신도 이제 여러 작품에 대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한 그런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한강 작가가. 그래서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이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당연하게도 나는 그 망자들, 그러니까 광주의 망자들에게 유족들과 생존자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돌이킬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의 감각과 감정과 생명을 빌려드리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런 얘기도 사실 불음과 응답이라는 걸 지적하고 좀 동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글을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 특집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하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소리 듣겠지만은 네. 한기욱, 백지연, 송종원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영주 교수 이런 네 사람이 참여했는데 그 구색도 참 잘 맞았고요. 아주 좋은 특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론으로서의 무게를 따진다면 아무래도 건대에 실린 한기욱 평론가 교수의 글이 제일 무게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음과 응답이라는 프레임으로 소년을 온다를 읽었는데 물론 불음과 응답이라는 그 개념이야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강 소설에 그런 그 틀을 적용한 거는 또 있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처음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참 절묘한 그게 이게 좋은 작품일수록 또 말하기가 어려운데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요령을 하나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 참 잘 됐다고 보고 아까도 말했듯이 한강이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산자가 죽은 자를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쓰고 나서 어느 시점에선가 그게 거꾸로 돼서 이번 노벨상 수상 연설인지 소감인지 거기서는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걸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가 부르고 누가 답하는지 소년이 온다에서 보면 대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동호라는 죽은 고등학생 그걸 너로 부르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얘기 도중에 동호를 호명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는 독자들이 부르고 동호를 비롯한 그들이 답하는 그런 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동호가 불러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기 시작하고요. 작별하지 않는 데 오면은 그거 훨씬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부른 거예요. 작별하지 않는다 첫머리에 왜 꿈 얘기가 나오잖아. 네. 근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만해상 수상 소감에도 나왔던 꿈이에요. 그랬었나요? 예. 네. 그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는 그게 광주 이야기를 쓰고 난 일종의 후유증이고 계속 광주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어쨌든 그 꿈이라는 거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꾸는 게 아니고 꿈이 내 몸에서 그 꿈이 나와서 그걸 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작별하지 않는다는 누군가가 불러내서 내가 응답을 한 것이고 또 처음에 누가 불렀는지도 잘 모르다가 한기욱 씨는 이걸 인선에 의해서 사삼에 관한 꿈으로 재해석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는 경화가 스스로 어느 시점에 깨친 거 아닐까요? 난 그 자세한 기억은 없어. 근데 어쨌든 그 부름이라는 게 현재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게 뭐냐 아니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자들이 네. 우리 산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바뀌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수상소감에서도 그 얘기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소년이 온다를 쓰는 과정에 아니면 소년이 온다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는 그 도중에 이 부름 누가 부르고 누가 응답하느냐에 대한 그 틀이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 불응과 응답이라고 하는 그 틀이 갖고 있는 잠재성이 굉장히 그래서 그 한기욱 평론이 참 좋은 평론인데 불음과 응답이라는 프레임을 소년이 온다에 적용한 것도 독창적이고 그런데 작별하지 않는 데 와서는 그 프레임이 약화되는 느낌을 난 받았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막 다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소년이 온다가 너무나 이 불음과 응답에 이 서사를 잘 구현한 나머지 저한테는 사실 이 불음과 응답의 서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부른다는 생각
조차 별로 안 들고 당연히 거기서 부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읽은 사람들은.